그러면 소민아 3-1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닌데 일단은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1단원부터 시작하신 쌤이 있다는 거지. 1단원 수업한 사람 손. 그 선생님 혹시 시험범위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얘기하신 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수업 그럼 이거부터 그냥 바로 시작했어? 오케이 알겠어. 어. 1이 나오는 걸 했어요. 쌤 한 명이서 하신다고? 그리고 3단 어. 반 나오는 거.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 똑같고 이렇게 얘기가 다르네 맞죠? 근데 그게 다르다고요. 뭐라고요? 반마다 달라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얘기한 걸 바탕으로 종합하면 말이 다르잖아 지금. 근데 어. 2시간씩 들어오는 응. 밤마다 다르니까 응.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2시간씩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뭐 그게 이 반에서 이 선생님 될 수 있고 저 반에서 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범위를 나가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2시간씩 맡으시는 선생님이 지금 봉준이랑 그 저기 소민이 얘기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쌤이라는 거잖아. 저는 너네 그러면 뭐부터 시작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는 아니 근데 초는 아니었어? 그 1학년 때 그랬어가지고 똑같았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결국 같아요. 맞춰지면 그냥 이제 시험 범위 최종으로 그게 맞춰지는 거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둘이 얘기가 똑같으니까 소민이 반에서 수업 뭘 나갔다는 거야? 그 선생님이 초문을 나가셨다는 거야? 나갔어. 초문 나갔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지문 받았고. 공주나 혹시 맞니? 네. 맞아. 초문 나갔어? 저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저기 사랑하는 사람 죽어가지고 집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 해지는 거 보면서 소리 지르는 거 했어? 뭐라카노 그 뭐 시 저기 뭐냐 받았다며 프린트 받았어? 맞네 똑같네. 오케이. 그럼 일단 이건 해결. 오케이. 초음부터 그냥 쭉 나간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 있다 맞죠? 그럼 이제 3-2의 시조세 편이랑 만복사절 부계는 외부 지문 2개 해서 기말이고 이 선생님이 할 거고 그럼 이 선생님은 B쌤이라고 할게요. 이 쌤을 A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쌤을 C쌤이라고 하면 나는 오늘의 외부 지문 3개 그 다음에 일단은 앞에서 쭉 그 다음에 초원의 앞에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이런 뭘 수업하냐 그러면? 오늘 수업하려고 준비했던 게 전부 다 기말범이네요. 283페이지 펼칩시다. 우리 근현대사 문학을 좀 합시다. 아 근데 제가 까먹고 수업이 일찍 왔으면 빨리 얘기하던가. 아 까먹고 제가 까먹고 네. 보자. 83. 그 앞으로 진도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받는 작품들요 받는 즉시 바로 나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누가 보내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보내지 말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사실은 기말 범위를 준비하고 있었네. 그렇죠?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뭐 어떻게 나갈지도 모르고 어떤 질문을 준비하실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초혼부터 봅시다. 초혼. 자, 그래서 여기 초혼은요. 그냥 우리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쓰는 말이고 이제 초혼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장례 절차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3일장 치르잖아. 맞죠? 3일장 치르면 이제 첫째 날 이제 뭐 조문객들을 받죠. 지금 기준으로 조문객을 받아요. 여러분들 잘 혹시 장례식 갔다 와봤다 손? 3일장 치러본 사람. 자, 그래서 3일장 치르면 일단은 이제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날부터 장례식이 시작하거나 또는 이제 너무 밤늦게 돌아가신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첫째 날 보통 이제 입관을 합니다. 입관식. 이제 관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향을 피우고 이제 조문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장례식에서 이제 받고 그럼 그 다음 둘째 날에 보통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손님들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다 치르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유골함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 장소가 따로 있죠. 그럼 이제 거기로 이제 차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발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은 다 이제 유골로 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태우죠. 그래서 이제 발인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보통 3일이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셋째 날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을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다 다 묻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땅을 다 파죠. 땅을 다 파서 이제 관이 무거우니까 관을 이제 이 끈으로 밧줄로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 덮죠. 그러고 나면 그날 아마 한 오후나 저녁쯤 될 겁니다. 3일장 마지막 날.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뭐라고 믿냐면요. 완전히 100% 이 돌아가신 분의 혼이 하늘로 완전히 갔다고 믿지 않는 거야. 아직까지는 이제 이 세상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부르는 겁니다. 초혼. 맞죠? 자, 그래서 혼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감정들을 모두 쏟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이 된 돌아가신 분 역시 마음 편히 이제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들을 다 이제 우리가 다 토해내고 나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통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귀신으로 남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조상님들이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장례 절차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초혼입니다. 초혼. 그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초혼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김소월의 시이기 때문에 이제 삼음부에 이 운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분 보면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죽을 것만큼 그만큼 뭐하다고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너무 그립기 때문에. 선생 거예요?
자,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서는 항상 상호부의 유격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리움 또는 슬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세상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망,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감정 좀 느껴지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겠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 부르는데 이 허공에서 부르는 그 소리가 님한테 도달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는데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진다고. 허공 중에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졌다, 허공에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화자와 님 사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단절이 되어 있다. 단절감이 느껴집니다. 자, 불러도 주인 없는 이유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쵸?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 뭐냐면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이 혹시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이름을 내가 목 놓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죽을 정도로 그 사람을 그리워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와,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심중, 가슴속이죠.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했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아직 다 못한 거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우리가 보통 반복이 됩니다. 맞죠? 반복이 되면 딱 두 가지야. 뭐야? 첫 번째는 정서가 강조되는 거, 두 번째는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그냥 고정이야, 고정.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이라고 하는 건 딱 두 번만 반복돼도 반복이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서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 자, 다음 무엇 이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탄적 어조. 자, 다음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답니다. 자, 이 붉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해가 지금 천천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고요. 사슴의 무리들도 슬피 운답니다. 자, 사슴의 무리들 슬프게 울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누구의 정서야? 화자의 정서죠. 정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슬프게 운다가 지금 사슴이 슬프게 우는 거잖아. 자,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떨어져 나간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른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이 산 중턱에 서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부르는데? 서름의 격도로 부른답니다. 서름의 격도로 부른대요.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자의 목소리가 어디에 도착하지 않아? 님에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단절감, 이승과 저승 사이 또는 삶과 죽음 사이, 그 사이에서 화자가 느끼는 단절감이죠. 그래서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껴간다. 도달되지 않는 거죠. 자,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여기 이제 망부석 설화를 차용한 거죠. 이 김소월의 시에 설화가 차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접동세 설화, 망부석 설화. 망부석이 뭔데요, 여러분들? 저기 떠나간 사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는 채로 돌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망부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그 망부석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돌이 된다 하더라도
부르다가 내가 즉을 이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극한의 슬픔과 여러분들 이게 내가 얼마 전에 고3 수업하다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한이 무슨 뜻인데요? 그냥 문득 뭐 이거 본문이랑 딱히 상관없긴 한데 한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한이 뭔데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근데 한이 뭔데 그래서? 한의 사전적 정의가 뭐예요? 소민아 뭐야? 왜 나한테 물어보지 표정이야? 민우가 한이 뭐예요? 혹시 가슴속에 한을 가져본 적 있어? 딱히 없어? 그렇지. 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한이 뭘까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들으면 그냥 뭐 당연하지 이렇게 할 건데 한은요 사정적으로 따졌을 때 그냥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은 감정을 한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앞에 저기 고3 수업하는데 회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한. 자 이거랑 상관없어. 그냥 적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이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은 감정이라며. 그러면 회한은 뭐가 응어리로 남은 건데? 뭐가 응어리로 남은 거야? 회한은. 회가 뭔데? 어디에서 나온 회일까? 후회할 때 회겠죠. 후회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았다 이 말이야. 근데 회한이라는 말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적어도 돼. 이거 상관없어요. 좀 전에 수업하는데 원망 이렇게 돼 있는데 회한 원망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들? 원망하는 누군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내가 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회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응어리로 남은 게 회한이잖아. 맞죠? 이런 거 여러분들 선지에서 비슷해 보이는, 그러니까 회한이든 원망이든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 할 거야? 세모 치거나 마이너스 표시하거나 밑으로 표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내가 뭐 물어볼 때 긍정적 부정적 대답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부정적이야. 근데 부정적인데 어떻게 다른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번 문학 시험에서는 이런 걸 가를 줄 알아야 돼요.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1번부터 5번 선지 전부 부정적인 감정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에서. 이거는 내가 조만간 나중에 시험 기간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정서 그냥 대충 뭉개가지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다시. 자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뭐야?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복 영탄. 자 그래서 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첫 번째 자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럼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한다. 맞는 말. 자 말 조금만 바꾸면 자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어미니까 어미. 일단은 이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구나하고 저 밑에도 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노라 어미 반복되고 있지.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한 어미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 같은 단어 이름 반복되고 있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뭐뭐한 이름이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지만 뭐도 반복되고 있어? 동일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어디 나오는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동일한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같은 문장, 동일한 문장 반복이죠. 문장 반복.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음보의 형성. 삼음보 율격이 느껴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삼음보는요 어떤 느낌을 준다? 민요적인 율격이다. 그래서 노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 선지에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렇죠? 자, 사실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근데 선지에 뭐라고 말이 바꿔서서 나올 수 있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초호는 다 해당이야. 근데 이 정도로 다 해당하는 시가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가 지문, 다른 건 나 지문, 다른 건 다 지문, 가나 다 지문 해가지고 공통점 차이점 나눌 때 얘네 가지고 장난치겠지. 누구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봐봐, 같은 단어는 반복이 안 되고 있는데 비슷한 문장 구조는 반복되고 있을 수 있잖아. 맞죠? 또는 예를 들어서 안 적어도 돼요. 자, 동일한 구를 사용하여, 구라면 뭐야? 문장 성분 2개 이상 묶여 있어야 되잖아. 몇 어절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한 구를 반복하여 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구 안에 예를 들어서 어미가 없어. 어미가 없어. 문법적으로. 그러면 같은 어미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안에 어미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가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라고 할 때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밑줄 그어놓고 무슨 작품이랑 무슨 작품이랑 연결해가지고 비교 대조해서 물어보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되는 답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문학은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개인적으로 학교에 썼던 필기들이나 그 다음에 문학 작품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고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풀고 이런 거 이외에도요, 따로 노트에다가 본문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을 마치 그냥 뭐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정리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죠? 뭐 하는 학생도 있고, 저번에 데뷔하는 거 보니까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던데 문학은 개인적으로 좀 하는 걸 많이 추천해요. 알겠죠?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학교에서 그러면 초보는 다 끝냈어? 초보를 하다 말았어? 시작도 안 했어? 초원 다 끝냈어? 초원 다 끝내고 뒤에 학습 활동 했어 안 했어? 저희 학습지를 했는데 니네 친구 했어? 아니요, 님께서 초하고 그 수업과 밑에 작품을 다음 시간에 하셔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초혼을 안 하고 애초에 그냥 그 문제, 그 수능 특강 문제에 있는 초혼으로 했어? 네. 수업 자체를? 근데 어. 교과서 학습 활동을 어. 모르겠어요. 하실지.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초원 읽었어요. 읽기만 하고 끝났어? 읽고 다음에 마저 하자 하고. 근데 그것 나눠준 거 마찬가지로 이제 지문 있고 문제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였어? 뭐 프린트 저 교과서도 봤어요. 아, 교과서도 봤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일단은. 자, 290페이지 태평천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1900년대 초에 쓰인 요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소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현실에서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좀 드러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당시에 왜곡된 어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비판할 건데 비판하는 방식이 좀 풍자적이면서 약간 판소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좀 그 해학적 표현이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 태평천하도 왠지 수능 특강 지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내용은 한번 봅시다. 알면 좋으니까. 왜냐면 이게 최근 한 몇 년? 2년?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이 있었던 작품이긴 한데 자, 태평천하예요. 자, 내용부터 보면 1930년대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말한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보세요. 부한말, 그러니까 조선 완전 말기에 후기에 조선 후기에 아버지를 화적대, 화적이라고 하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도적이지, 도적, 산적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이 말기에는 이제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산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적 중에서 영웅적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야? 임꺽정이죠. 임꺽정이 이제 유명한 산적 중에 한 명이잖아. 그래서 이제 임꺽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탐관오리들 집 습격해가지고 탐관오리들의 재물 다 빼앗아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에 살고 있는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니까 이 아버지는 조선시대 사람이겠지. 자, 그러니까 윤직원이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누구한테 잃었냐면 이 도적들을, 산적들한테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적대의 손에 잃은 기억 때문에 자,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의 식민 강제 지배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인드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 우리 아빠도 부자였는데 좀 나쁜 부자였나봐. 그래가지고 산적들한테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재물 다 뺏기고. 근데 지금은 내가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재물을 아무도 안 뺏어간단 말이야. 왜 안 뺏어가는데? 일제강점기가 들어서면서 길거리마다 누가 돌아다니는데? 순사들이 칼 차고 돌아다니거든. 그러면서 도둑들이 없어졌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신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 일제의 요 식민 지배를요 내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느냐? 양반 족보를 사서, 이거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던 얘기죠. 양반전 보면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분 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양반 족보를 사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일제의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자, 그러나 윤직원의 아들인 창식이는 봐봐봐. 손자잖아. 손자가 이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들내미가 답이 없어. 그냥 부모님 재산 축 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기대를 버린 거예요. 윤직원 영감이. 얘는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은 갖다 건너뛰고 손자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자들 덕분이려고. 그래서 손자를 경찰서장 딱 시켜놓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손자들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뭐 하고 있느냐? 노름으로 재산 다 탕진합니다. 큰 손자 종수는요, 그 와중에 방탕한 세월로 보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 종학이만 남았어. 얘는 일본 가 있거든 지금. 경찰서장 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의 역할 많이 물어봐요. 자, 이 소설에서요, 소제목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해당 차례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망진자는 호얀이라가 밑에 뭐라고 나오길래 연관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망진자 할 때 이 진은요 진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망진자라고 하면 뭐겠어?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야. 그게 지금 호얀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진시 황제가 그 자신이 최초로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 맞죠? 자,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쌓은 게 바로 뭡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쪽에 이제 저기 뭐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딱 만리장성을 쌓아놓으면 이 국가의 군사력이 변하지 않게 딱 유지가 되면서 이 진나라, 통일된 진나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리장성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폭삭 주저앉아서 멸망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무슨 예언을 들었냐면 이제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걸 듣고는 이 호가 오랑캐 호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웠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한 명 더 있어. 바로 누군데? 지 아들이었습니다. 지 아들 이름이 호해였거든. 자, 그래서 망진자는 호얀이라라는 말을, 이 예언을 듣고 오랑캐가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진나라를 말아먹은 건 누구야? 지 아들이야. 이거를 지금 여기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얘기하는데? 윤직원을 망하게 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자식 중에서도 손자, 유일하게 이 희망만 남은 손자인 종합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건 이 윤직원 입장에서야, 알겠죠? 윤직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우리 마인드랑 다르다, 그쵸? 윤직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서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사람이 바로 종학이가 돼버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지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이제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진 적이 있겠다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 뭔데, 지금 예전에 자기가 어릴 때 도적대한테 지금 재산 빼앗기고 아버지 죽은 내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윤두껍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소설에서 무엇의 대상입니까? 희화화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은 계속 우스꽝스럽게 그려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어떤 성격, 이기적인 성격이 매우 많이 드러나죠. 자, 다음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바로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서술자가 얘기하는 건데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에이씨 망할 놈의 세상 나 빼고 다 망해라 라고 얘기한 걸지 뭐라고 얘기한 거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비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웅장하지 않지. 나 빼고 다 망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웅장해 보여? 맞죠?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냈겠다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승리를 냈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빼고 다 굶어 죽는다. 자기만 부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된.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라고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지. 뭘 암시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해서 윤직원 영감이 승리를 했겠다 요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드러나요. 이 글에는 마치 판소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자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자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가 누구냐면 종수입니다. 종수. 그러니까 종수는 이미 지금 그죠?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고 사실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 자 그래서 너 정신 차려라.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정신을 체리할 것은 할 것이 네가 암만 하여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하여. 자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히 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종수를 맨날 놀러다니니까 이제 자신의 손자 2명 종수 종아기 이 두 사람이 희망인데 종수 지금 망했단 말이야. 노는 데 빠져가지고 지금 남은 종아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아우 종아기보다 못하다.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히 하여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아직 4년만 찌들어 남으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어? 목적한 경부가 되어 갖고서는 뭐가 될 거다? 경찰서장이 될 거다 이 말이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로 너도 종수잖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말투 보면 어떤 말투야? 내가 널 걱정해서 네가 빨리 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윤직원 영감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데 네가 빨리 군수가 돼서 나한테 적 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종수는요 자기가 군수가 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기적으로 그냥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손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자,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난 부끄러워서 어쩔티요. 글쎄 군수되고 경찰서장 하면은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군수되고 경찰서장 하면은 너희들 좋고 너희들 호강이지. 그 호강 날 주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날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하는 거다. 전형적인 꼰대 말투죠. 나는 팔이 죽통만 치고 상관없어야. 알아들어? 자,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썩었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자, 장면으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잘 보세요. 좀 헤프게 쓰기는 하는가 보더만 그것도 허기사 내게 다 되면은 안 쓰는 셈이지. 너한테 갖다 대면은 안 쓰는 셈이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잘 보세요. 이거 은근 이게 실제 복선 아니야. 은근 복선이야. 잘 보세요. 종아기가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요즘 뭐 한다고 돈을 전부 다 좀 헤프게 쓴다고요. 근데 야 헤프게 써봐야 야 종수 니보다는 그래도 안 쓰는 셈이지 라고 하면서 종수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허락하지는 말고서 자, 제 주때만 실할 양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러니까 종수 보고는 야 종수야 니는 돈을 허락하게 그냥 그러니까 허짓거리 하는데 갖다 쓰는데 야 종학이는 지가 뭐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돈 달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종학이한테 돈 보내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하였길래 2만 원 꼭 보내주었다.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자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화가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화가 있는 곳 또는 이제 뭐 애초에 그런 기관도 있어. 전보받는 기관. 거기에서 전보 내용을 받는 거야. 그럼 이제 쭉 해가지고 내용 이제 요약하거나 뭘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다 집집마다 편지처럼 보내줍니다. 전보 내용을. 자 그래서 지금 간밤에 동경에서 전보가 왔어요. 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자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는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자 이 윤주사가 저기 종학의 아버지죠. 자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 아씨의 입 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아들 종수에게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이제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 종수 종학의 아버지잖아 지금. 종수 종학의 아버지고요. 이 집안에서 따지면 윤직원 영감 바로 미칠 거 아니야 서열이. 자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온 가족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윤직원한테 인사하고 윤주사한테 인사하고 자기는 또 자기가 인사해야 돼 윤직원 영감한테 인사하고. 굉장히 좀 뭐야 양반 신분 사고 나서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집안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 들어오는데 막 인사 이만큼 해야 돼. 자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직원 영감이 자기 아들 모습 보고 이렇게 비꼽니다.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하루냐? 너 나한테 돈 달라고 오지? 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윤직원 영감이 막 아들한테 야 너 나한테 돈 받으러 왔지? 라고 하다가 전보 얘기 듣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유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손자의 소식이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빨리 전보 내용 알려달라고 애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윤직원 영감의 모습이 꼭 어린 아들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애처럼 자기 손자의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전보? 라고 했더니 자 여기에서 뭐라고 적혀있냐?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 경시청은 이제 우리 지금의 어떤 경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경찰서에 붙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찍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해학적인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엉덩방아 쾅 찍는데 이제 방구 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모여선 온 식구가 제 가끔 정도에 따라서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몸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졌지 말을 한동안 못하고 꼼짝도 없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리고 앉습니다. 그건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요? 그놈 동무가 종학이 동무가 친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달받은 내용이라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누가 보낸 전보라고? 종아기의 친구가 보낸 전보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내용이었냐? 자,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서 부친에게 올립니다. 쭉 내용 얘기해 주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팍 받아가지고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있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이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다 일본어로 적혀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 종학이 사상관계 경시청의 피검. 자, 그래서 얘가 일본에서 뭘 했냐면요,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일본은 제국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사회주의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회주의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라고 했어? 노동자가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무너뜨려서 우리 모두 어떤 세상을 만들자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물러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을 일본 땅에서 하고 있었던 거야. 종합이가. 근데 잘 보세요. 사회주의 운동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노동자가 자본가를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야.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은 바로 뭐야? 종학이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자본가 집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윤직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거기에 심지어 거기 플러스 봐봐. 윤직원 영감은요, 요 사회주의 사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노동자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아 와서 평등하게 나누자. 그 모습이 딱 무슨 모습 같아요? 임꺽정의 산적 모습 같지 않나요? 탐관오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근데 사회주의 모습이랑 똑같지.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도정놈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주의는요, 내 재산을 빼앗아갈 도정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내 손자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소제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망진 자는 호얀이라가 되는 거야. 윤직원을 망하게 할 사람이 바로 이제 자신의 자식이다,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 볼게요.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도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몸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땅이 움푹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대요. 자, 잘 보세요. 요거 중요한데요. 종학이 잡혀갔다는 사실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질 거냐면 이 조카의 안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죠?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윤직원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재산이야, 재산. 그런데 윤직원 영감의 재산을 빼앗아갈 가장 무서운 놈들이 바로 누구야? 이 사회주의자들인 거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누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윤직원은 1도 나눌 생각 없거든요. 여기 그 아까 생략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까 나와있던 그 본문 시작하기 직전 부분에 뭐 나오냐면요,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 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인력거 타는데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택시잖아, 그치? 그 인력거 끄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끄는 이 인력거를 타고 내리는데 이제 가격 부르니까 갑자기 윤직원 영감이 노발대발 화내면서 무슨 거리가 막 돈이 그만큼 나오냐면서 돈 절대 안 준다고 그러면서 돈 안 주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인색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돈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지금 뭐에 충격받았다고?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 도정놈이 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종아기 걱정 안 한다고요. 윤직원 영감은요,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사실이 바로 진실로 드세던 불황당패. 이게 불황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도적들 패거리라고 보면 돼요. 그 도적들 패거리들 중에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 패거리이기도 한데 불한당이라고 있었죠. 불한당. 그 불한당 사람들이 전부 그 저기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불한당이 나중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불황당이 된 겁니다. 불한당이. 알겠죠? 자, 그래서 불황당패가 그러니까 윤직원 입장에서는 도적이겠지. 도적. 이 도적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분한 이유는 뭔데? 종아기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자,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야? 내가 종아기를 유학 보내가지고 이제 빨리 성공시켜서 경찰서장 돼가지고 날 보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야? 일본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자신을 이제 이 엿먹인 거에 대한 어떤 분노감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 이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돈이 빼앗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무서움증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다음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박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게 한 망한 자가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청 비꼬아가지고 윤직원을 놀리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진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은 사실 호, 그러니까 오랑캐가 아니고 네 자식이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또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진시황은 그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그건 행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직원은 아직 안 죽었잖아. 윤직원은 아직까지 자기도 살아있고 손자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진나라 이 호해의 아버지 진시황보다 훨씬 더 윤직원의 상황이 뭐하다, 지금 안 좋다 라는 걸 좀 이제 비꼬아가지고 놀리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윤직원을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진시황은 죽어서 모르기나 했지. 윤직원은 살아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다 보내. 두 눈 뜨고. 자, 지금 편집자적 논평 나오는 부분은 쌤 체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고 알아서 저거 딱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면 돼요. 어차피 적혀 있으니까. 자,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야?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 참말이구나. 자,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 종아기가 최근부터 자꾸 윤직원 영감한테 뭐 달라고 했습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 맞죠? 그 돈 보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뭔데? 이 사회주의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어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까. 자, 보세요.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이제 오사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어떻게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불황당은 아까 도적이라고 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뭘로 보는? 도적대들이 하는 거라고 보는 요 윤직원의 관점이 들어가 있죠.
부자 자식이 뭐가 데껴가지고 이 불황당패에 들어가냐고. 자,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잘 보세요. 좋은 세상이요. 요게 이제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땅바닥을 탕 치면서 성난 환소가 영감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자, 요게 뭐냐면 요 구한말. 이제 당시 사회 모습이죠. 돈 많이 벌어. 좀 욕심 많게 돈 많이 벌어. 그러면 재산 있는 건 전부 다 누구한테 뺏겨? 도적놈들한테 뺏겨. 목숨은 도적놈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야. 목숨은 파리 같던 그 말세는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야.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야.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 알겠죠?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왜? 일제강점기니까.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정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한자 그대로 하면 이 이제 정치할 때 정자죠. 사는 일사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윤직원 영감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일이 되어간다. 정의로운 정치로 이제 되어가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윤직원의 왜곡된 역사관이라고 할 겁니다. 민족들은 일제에 수탈당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적대들이 안 생기고 내 재산 탐낼 사람들이 안 생기니까 뭐야? 지금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남은 수십만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근데 이게 사실은 보호해 주는 게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조선에 와가지고 수탈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 지거치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여기 뭐라고 써있어? 태평세상,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역시 전부 뭐야? 이 윤직원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게 바로 뭐야? 요거였던 거죠. 자,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속물적인 성격, 소시민적 태도,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되겠죠. 자,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냐. 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갈갈한지 지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권들은 땅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자, 착착 깎아 주길로 그놈을 내가 편지하여서 자, 100년 진역을 살리라고. 그러니까 종아기를 이제 그냥 풀어주지 않고 100년 동안 그냥 징역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제 감옥 생활이나 하게 만들 거라고 빠락빠락 화를 내는 겁니다. 자,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빨아서 경찰서에다가 자, 지금 잘 보세요. 사회주의하는 놈 잡아 가두는 경찰서에다가 주워버릴 걸.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천석, 그러니까 쌀 3천석을 원래 이제 저기 종아기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자기 재산으로.
종학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종학이가 경찰서 잡혀갔지. 경찰서 잡혀갔으니까 이 3천석 가지고 그냥 뭐 할 거라고 경찰서에 기부해가지고 사회주의 하는 놈들 싹 다 잡아가라고 얘기할 거라고.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우림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태평천하에 이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만천올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여 죽일놈. 자, 연해 부르짖는 죽일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길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보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찌 암담한 기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잊고 몸둘 것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요건 좀 체크합시다. 옆에 장수의 죽음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윤직원 영감의 집안의 몰락을 암시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윤직원 집안에서 윤직원이 믿을 사람은 없어. 맨날 그냥 자기 돈 펑펑 써는 이제 돈팽이들만 남았고, 좀 똑똑하다 싶은 종학이는 일본 보내놨더니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감을 가지고 이제 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 죽여버리고 싶은, 그래서 이제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내 재산을 줘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윤직원 영감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소설은요, 그 인물의 대사만큼이나 서술자의 목소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이제 그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자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편집자전 논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